노유진의 정치 카페. 다시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서서. 일요일 11시 드라마가 있었죠. 늘 일요일마다 뉴스에 첫머리를 장식했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제목입니다. 정치인 안철수가 이야기한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든 총선 전야에 제1야당의 분열이 국민에게 주는 불안과 두려움, 어느 때보다 큰 하루였습니다. 오늘 정치 카페에는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피치 못한 일정으로 이번 주 결석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굳고 피치 못할 일정이라고 주장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그냥 막 입이 근질근질하실 겁니다. 아마도. 후회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친구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 유시민 작가의 경제학 실력을 무시한다고 유시민 작가는 주장하시고 이분은 직시한다고 주장하시는 누군지 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정태인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셨죠? 11시 드라마. 저는 요즘 드라마 2개를 보는데 하나가 이제 응답하라 88 예. 그걸 보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에 참 보기 싫은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끝난 건가? 또 후속편을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해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마? 그게 월요일 날 보도가 되잖아요. 아, 월요일 날 탑으로 일요일 날 아무래도 정치 뉴스가 적기 때문에 아하. 다른 날보다는 일요일 날 보도를 하면 월요일 날 조간에서 많은 지면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아, 그래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탑으로 떴어요. 예. 늘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없겠죠? 모르죠. 가봐야 알죠. 이런 문제입니다. 참 이 문제 나중에 우리가 그 타임라인에서 곧 이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카페가 벌써 80회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잠시가 아니더라고요. 요즘 광고가 많이 붙었어요. 그래도 우리 정치 카페를 후원해 주시는 마음으로요. 스킵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전하는 말씀도요.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노회찬의 타임라인 그리고 100분 토크 출발하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싱싱한 생선회를 즐길 수 있지만 간혹 호객행위나 속을 수도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호객행위 없이 믿고 생선회를 즐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미친 물고기 앱인데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미친 물고기를 다운받고 앱을 실행시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회, 제철 생선, 킹크랩의 랍스터까지 메뉴를 살펴보고 주문한 뒤 깔끔하게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는 편리한 서비스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집으로 배달도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회 매니아 여러분이 미친 물고기 앱을 깔아야 할 때입니다.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미친 물고기, 전화 문의는 1644-2016.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유시민의 타임라인. 인데 오늘은 유시민 작가가 못 나오셔서요. 제가 대신할까 하다가 저보다는 노회찬 대표가 더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 넘겨드리기로 했습니다. 중국 다녀오셨죠?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예. 지난주 수목금 예. 중국 출장 다녀왔는데요. 중국 상해에 있는 교민들이 초청을 했어요. 사실 저는 중국 이러면은 제일동포, 제미동포도 있지만 중국 하면 늘 조선족이 먼저 떠올랐는데 예.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 약 172여만 명, 좀 줄어가지고 최근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빨간색 중국 여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초록색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한국 교민들, 한국에서 사업차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국에 가 계신 분들이 똑같은 숫자 170만 명. 그렇게 많아요? 예, 그날 됩니다. 거의 미국 숫자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뭐 10만 명 넘는 분들이 공식적으로는 10만 명이고 비공식적으로 와 있는 분들까지 하면 그 2배 정도 되는 한 20만 명 정도가 상해에 살고 계신데 이분들이 전부 다 뭐 당연히 한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내후년 대통령 선거 다 투표권을 갖고 있고 네. 재외 교민들 그 투표하는 방식으로 재외 교민 부재자 투표. 우리 그 심상정 대표도 지난번 총선에서 마지막 투표함 열 때까지 지고 있었는데 역전을 시켰던 마지막 투표함이 재외 교민 투표함이었거든요. 예. 그분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중에 그 상해에서 만난 어떤 분은 자신이 그때 자신이 집 주소가 고양시였기 때문에 심상정 대표 찍었다고. 그때 진짜 몇 차이였죠. 그런 얘기하고 지금도 그분들은 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부재자 신고를 해서 일단은 투표권을 확보하고 투표하는 이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거기서 초청을 해서 교민 초청 강연회를 했어요. 상해 진보 네트워크라는 조직에서 이제 주최를 해서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재미나게 이제 강연을 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제가 정당에 가입하실 분은 가입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물론 이제 가입 원서도 가지고 갔죠. 근데 그 자리에서 11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들겠다고 본인들이 이제 그런 다짐을 했고 역시나 한국 정치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그냥 파악하고 계시고 염려를 하고 계셨어요. 예,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중국 교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심상정 대표는 중국에 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더 초청해 주십시오. 감사의 인사. 그리고 우리 노유진 네. 하여오고 있는 분들에게도 각별한 고마움의 뜻을 또 전해왔습니다. 예, 중국 교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타임라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 타임라인은 주제를 선택할 필요도 없죠. 저절로 주어졌죠. 예, 저는 오늘 유시민 작가께서 이제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기 때문에 입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지금. 예, 일일 도우미로 이렇게 지목이 됐는데 사실 저는 딴 주제를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노동계약, 이른바 노동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나 지금 제대로 조명되고 있지도 않고 또 처리도 안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좀 다룰까 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용납 안 하실 것 같아요. 어저께 생긴 돌발적인 또 발표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노유진 정치카페에서 타임라인에서 특히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어저께 11시에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탈당 선언을 했고요. 오늘 팩스로 탈당계를 냈다고 합니다. 팩스로요? 예, 팩스로 오늘 지금 이제 월요일이죠. 오늘이 지금 14일인데 13일 날 탈당 선언을 하고 14일 날 오전에 팩스로 이제 탈당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어저께 기자회견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직접 들었는데 다 보셨죠? 예. 예. 우리 지금 정태인 소장께서도 보셨죠? 아니요, 전 못 봤습니다. 뉴스만 이렇게 들으셨구나. 예. 저 사실 뉴스도 잘 안 봅니다. 예, 탈당 사실만 이렇게 예, 들었죠. 인지하고 계시네. 예. 여기 성명서 딱 읽고 그냥 바로 나가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냥 나가고 네, 그냥 이제 그 골목이라 그러나? 복도에 서가지고. 복도에 서서 정치 세력화 하겠다고 했는데 신당 창당하는 거냐 그러면 다음 주에 대답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다. 출마 문제도 다음에 얘기하겠다. 저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으로 봤습니다. 특징이요. 어제 저는 이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사실 오늘 제가 타임라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개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나라는, 왜 탈당 사태까지 이르게 됐나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신당이 나타날 것인지, 누구하고 당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일이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새정견에 남아있는 분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오늘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왜 이렇게 됐나를 알기 위해서 어제 저는 기자회견문이 형식적인 선언일 수도 있지만 유일한 텍스트는 이제 그 기자회견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봤는데 제가 이제 주목한 대목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목이 다시 처음이 아니다는 얘기죠. 다시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서서 이게 사실 제목입니다.
제목이고 그 다음 첫 문장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납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들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정치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못했고 야당조차 기득권화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하는 것은 그런데도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습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 안에서의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이제 문장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찾은 키워드 중에 하나는 혁신입니다. 이 짧은 기자회견문에 혁신이 6번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본인의 말을 빌리자면 혁신이 안 돼서 그 안에서 혁신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 혁신이 안 되니까 밖에서 혁신하겠다. 이유는 혁신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럼 뭐가 혁신이냐? 뭐가 혁신이냐? 이제 이게 이제 더 따져져야 될 부분인데 유사한 게 그래서 제가 이 당에 들어갈 때 발표한 걸 좀 찾아봤어요. 통합 발표문. 예. 조금 전에 이 기자회견문에는 혁신이란 말이 6번 나오는데 통합할 때는 약속이란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뭔가면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 주어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게 통합선언문 첫 문장입니다. 네. 첫 문장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하지 않기로 한 약속 때문에 통합한다. 이게 딱 그 첫 문장이 그렇게 됐고 그 뒤에 다 약속 투성이에요. 약속이 모두 6번 나오는 거예요. 약속의 정치. 새 정치는 약속의 실현이다. 새 정치의 개념 규정을 약속의 실천이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어찌 보면은 크다고 볼 수 없는 그러나 본인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대통령도 약속했던 지방선거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지켜라. 나는 그걸 하겠다. 정당공천 한 거잖아요, 결국은. 결국 했죠. 예. 한 달 후에 입장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통합의 뭐 자신의 주장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통합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서 제시가 됐던 거고 이번에는 그 자리를 대체한 게 뭔가면은 혁신이에요. 혁신. 근데 이번에 이 혁신은 건 뭐냐? 좀 혁신은 추상적인 거니까 10대 혁신안까지 받아들인다고 했는데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 혁신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문재인 사퇴예요. 문재인 사퇴. 문재인 사퇴고 그다음에 자신은 또 아주 솔직히 혁신 전당대회가 그 내용이 뭔가 문재인 사퇴 후 전당대회를 줄여서 혁신 전당대회로 부르고 그 전당대회에 자신은 당권 도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사퇴하고 자신이 당권을 쥐는 것이 혁신이다. 라고 본인이 노골적으로 얘기한 셈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게 된 것은 문재인 사퇴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사퇴 안 하니까 나왔다. 그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과연 의문이 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도 뭐 안철수 의원이나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각각 뭐 호불호도 있을 것이고 뭐 찬반 여러 가지 또 지지 여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그간 한 일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비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변화해야 된다는 데 대한 공감대도 꽤 넓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주요 인사가 이렇게 탈당을 하는 그 탈당의 이유가 현재의 그 대표를 물러나라고 했는데 안 물러났기 때문에 탈당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기자회견장으로 가는 마지막 1시간이나 걸리는 그 승용차길에서도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는 15분 동안 그 통화에서도 사퇴해라. 사퇴 문제를 포함해서 다 열어놓고 얘기하자라는 문 대표의 주장과 그건 필요 없고 사퇴하겠다는 말이라도 하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꾸겠다. 그 두 가지가 대립을 했다 그래요. 사퇴하라는 이유는 혁신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 항상 전당대회를 하고 정식으로 뽑힌 분이잖아요, 문 대표는. 그런데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사퇴하라는 건데 예. 그 이유가 있어야 될까요? 기존의 선거에서 계속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 안 됐고 또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혁신하겠다 얘기는 하지만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선거에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퇴를 함으로써 혁신이 가능해진다는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선거에 승리할 수 있고 나아가 정권 교체까지도 가능하다. 뭐 그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끝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정권 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본인이 후보가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그렇죠. 들리는데 이거만 네. 봐서는 그리고 그런 당을 만들겠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제가 볼 땐 대권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총선도 이분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대권 주자가 되는 것 같고 이분이 혁신을 말하는데 이분 마인드에서는 사실 주류와 비주류가 몽땅 다 혁신의 대상이에요. 자기를 갖다 당 대표로 이제 모셔가지고 자기가 드라이브를 걸겠다는데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이분을 지탱해주는 세력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문병호라는 사람하고 뭐 송호창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당권은 누가 잡고 있냐면 주류가 잡고 있기 때문에 비주류랑 연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주류를 흔들어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비주류의 맹주로 떠오른 건데 문제는 뭐냐면 비주류는 혁신하지 말자잖아요. 주류는 20% 하자. 안철수는 20%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로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면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는지는 분명하잖아요. 근데 반대의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랬다는 건 뭐냐면 이분이 어디에 더 관심이 있냐면 대권 자체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당대표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마도 대권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만 좀 보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게임의 룰로 보면은 모든 게임에는 그 룰이 있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빗대서 보자면 이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그만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죠.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사람인데 임기는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걸로 봐서 대통령이 계속 통치를 해서는 이 나라가 위험해지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방법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하라 요구해서 사퇴하기를 기다린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진 사퇴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국회에서 탄핵해가지고 절차를 밟아가 탄핵해가지고 결국에는 사퇴하게 만든다. 세 번째는 다음 선거를 기다린다. 그거죠. 예, 그거 말고는 없는. 그거 말고 있다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다. 네. 예, 쿠데타 이제 총칼로다가 이제 강제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옳든 그러든 그 안철수 의원의 문제의식대로 한다면은 지금 이대로 문재인 체제가 가서는 선거에서 질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정권 교체까지 불가능해지므로 묵과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옳든 그러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러면은 지금 뭐 당헌 당규에 따라가서 중앙위원회 소집해서 일정한 절차를 받아서 불신임을 제기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사퇴케 하든가 사퇴를 강제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사퇴하는 걸 기다리든가 둘 다 안 되면은 다음 대표 선거 전당대회 때까지 기다리든가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데는 세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게 지금 밖에 나와서 그거 안 해요. 밖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뭔가면은 그 문재인 체제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선언문에 뭐라 하냐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겠다. 이건 결국은 이제 당을 흔들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신당을 만들다가 하는 게 여기서 안 되니까 나는 딴 곳에서 하겠다. 여기 있는 분들도 알아서 잘 하시라가 아니라 밖에 나와서 신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 주요 목표 내지 겨냥 지점이 이 남아있는 새정년을 현재 문재인 체제를 붕괴시키겠다. 와해시키겠다. 그게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저는 좀 정치에 약해서, 근데 만일에 이제 안철수 대표의 가정대로라면 총선에서 참패할 거 아니에요. 새정년이. 예. 그러면 당연히 전당대회 얘기가 나올 거고 대표가 교체될 건데 그럼 아주 부드럽게 본인이 대표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됐나 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왜 이렇게 됐나 왜 안철수 의원은 탈당이라는 그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탈당도 그냥 여기서 내가 하려는 꿈은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 규합해 가지고 거기서 한번 해보겠다 옳든 그러든 그거라기보다는 여하튼 밖에서 외부에 충격을 주겠다는 얘기는 나간 뒤에도 이 싸움은 계속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 대답을 제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이 이제 문 대표가 재심이 받겠다 그랬더니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뭐 탄핵을 하든 뭐 하든 근데 그건 안 돼요 자기들 세력이. 그러니까 지금 그 뒤흔드는 건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렸다가 총선에 지면 당연히 자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왜 못하냐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를 갖다 추동하는 사람들은 비주류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대선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총선에 목이 걸려 있단 말이죠 지금. 총선에 지금 그러고 다음에 이게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맹주가 되고 그 힘으로 자기가 대선에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선만 바라보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이거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비주류의 이 후보를 도와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그, 거죠. 그 사람들 다 떨어지면 아무 소용 없다. 이런 그렇죠. 그런 거고. 그거죠 뭐 지금. 그러면은 그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뭐 비주류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사실상 많은 국민들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좀 이 기득권 세력으로 이렇게 치부되기도 하고 또 엄격한 어떤 당내 이 공천 혁신이라거나 이런 과정에서 좀 이번에 이렇게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들도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살리는 게 혁신입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패러독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을 하겠다고 여기도 보면 더 강한 혁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더 강한 혁신을 하겠다고 지금 혁신 하나 부결시키고 혁신을 거부하는 사람들하고 좀 손을 잡았으니까 자기 모순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안철수 의원이 낸 혁신안에는 뭐 더 넓게 뭐 어떤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정리해버리자라는 강도 높은 혁신 내용을 방안을 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방안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갈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 계속해서 안철수 의원을 활용했던 면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원 씨죠. 왜냐하면 지금 뭐 기소만 당한 거 가지고 자동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는데 이분은 지금 선고까지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 탈동시키는 판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모순 덩어리입니다. 박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되냐 지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안철수 신당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 개혁을 해요. 자기 스스로 잘라야 돼. 그래가지고 안철수의 새 정치를 갖다 몸소 그 의의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고 또 천정배치도 웃기는 게 뭐냐면 호남 정치 부활하겠다는데 자기 자른 게 누군가 했더니 안철수 김한길 씨더라고요. 권은희 씨 전략 공천할 때 그러면은 천정배 자르고 그 자리에 권은희를 앉힌 게 호남 탄압이냐라는 거야. 그건 웃기죠. 권은희 씨 보고 호남의 딸이라며. 그러니까 지금 앉아가지고는 같이 뭐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주체들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될 것인가에 하나는 답이 확실해요. 당명을 바꿀 겁니다. 그 남은 분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바꾸겠죠. 아니요. 당명 바꾸는 건 이미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건 예, 그건 상관없이. 저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그 문제를 적극 확실하네요. 제기도 했고 예. 그리고 내부에서 그 합의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 공모 절차에 들어갔고 그래서 막 묘하게 지금 이제 오비락처럼 이제 겹쳐서 그러는데 네. 당명은 이제 바꾸기로 돼 있는데 아니요. 저는 계속 이 문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어저께 탈당의 변을 선언을 하고 오늘 탈당계를 내고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과거 이제 1995년인가 6년에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사를 떠나게 되잖아요. 축출당하다시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예, 예. 애플사를 애플사를 쫓겨나는 스티브 잡스와 같다. 자신의 처지가. 그러니까 지금 어제 탈당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 나왔고 뒤돌아보지 않고 내 길을 가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쫓겨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오늘 하는 거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그때 쫓겨날 때 그때 저 실리콘밸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확실히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거든요. 네. 디자인이나 이런 거 고집스럽게 하고 근데 IBM에서 그걸 공개해 버렸거든요. 자기네 이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밑에 네. 누구나 그 IBM 방식에 따라서 PC를 만들 수 있게 공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밀려가지고 애플이 망할 지경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근데 자기는 이게 쫓겨났고 나중에 이제 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권투 중대할 것이다. 뭐 그런 그 이미지를 주는 발언을 했는데 이런 제가 볼 때 좀 뭐랄까요. 이 태도가 이분에게는 아주 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늘 있는 따라다니는 태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늘 보면은 피해자와 가해자 구도로 프레임을 짜고 자신은 피해를 봤다. 그 처음에 그 대통령 선거 뭐 예를 들면은 양보와 피해죠. 그러니까 자신의 역사는 서울시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보거나 그래서
서울시장은 양보했고 대통령 선거 때는 손해봤고 그 뭐 양보도 했지만은 그 양보를 강요당했다 억울하게. 계속 그런 식인 거고 지난번 물러날 때도 당 대표에서 물러날 때도 그 뭐 친노 세력들이 준동해 가지고 저는 강제로 이렇게 하차한 거고 계속 그런 식이고 이번에도 보면은 자기의 정당한 요구를 안 받아들여서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버렸다. 그래서 탈당을 한 게 아니라 탈당을 당했다. 뭐 이런 어떤 그 상황 인식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장은 양보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걸 얻은 거잖아요. 그 대선 후보로 네, 대선 그 후보로. 덕분에 떠올랐고, 예. 그다음에 대선 때는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단일화를 한 것도 아니고 사퇴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해가지고 오히려 판을 좀 망친 측면이 있거든요. 그때 확실하게 단일화를 해주고 만약에 문재인을 그때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 공으로 자기가 이제 다음 타자가 되는데 어떤 그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참 못 참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도 보면은 지 판단이다라는 게 합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느 경우의 수를 따라가봐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의문이 예를 들면 이분은 계속해서 이대로 가면은 총선에 진다. 총선에 지면 대선도 진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자신이 뭐 대표라면 몰라도 지금 뭐 문 대표가 합법적으로 대표의 지위에 놓여 있다면은 자신이 그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럼 최대한 문 대표를 돕고 도와서 허심하게 돕고 그래서 만일 자신이 예상한 대로 실패하면 그다음에는 바로 자기잖아요. 자신에게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방식을 안 택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꼬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내가 볼 때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주류. 유치한 측면도 있어요. 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고스톱에 비유하자면 솔직히 안철수 씨가 갖고 있는 거는 광이거든요. 광만 팔고 광값만 받으면 되는데 광 팔고 나가지고 지금 판돈을 다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거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비주류를 막 이렇게 돈을 잃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판을 좀 엎어라. 사실 지금 엎어버린 거죠. 그게 일반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재인 체제가 뭐 모든 걸 지금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이번 탈당 사태에서도 확인된 바이긴 한데 그래서 문재인 체제로 총선에 이기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일말의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걸 바꾸면 이기느냐. 지금 새정년이 왜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느냐가 문재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지지를 못 받고 이걸 안철수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또 이기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안철수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로 신뢰를 잃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 이해가 하잖아. 안 되니까. 예.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게 자꾸 틀어져 나가니까 합리적 이해가 안 되면 지역에서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 김의겸 기자가 쓴 기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합당했을 때 그 지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이 당을 먹었습니다. 곧 단독 대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몸값이 엄청나게 커서 자기가 대표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주류든 비주류든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결국은 뭐 결론은 논리가 좀 그거네요. 나오는 것 정치를 하면 안 될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나요? 뭐 지금 아니 그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정치가이신 노 대표님. 제가 뭐 정치인 자격증 발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격증 발부하시는 분 같아요. 예, 근데 참, 아니요. 저는 뭐 이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고 또, 자신의 역량을 갖다가 또는 할 수 있는 일을 또 넓혀나가는 것도 정치이죠.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입장에 좀 한번 서봤는지 전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의 입장에 서는 것보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걸 좀 자주 할 수 있는 능력과 좀 그런 소질이 있어야 된다. 근데 국민은 무조건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국민은 늘 대통령하고 지지하는데 그 점이 저는 불행의 씨앗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 집단은 뭔가 불결하고 뭔가 다른 어떤 암수 때문에 본인이 지지를 못 받지만 일반 국민들은 자기를 지지한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며칠 전에 종편의 어떤 앵커가 그 전에 이 안철수 의원 비서실장을 지냈던 현역 의원에게 그분이 요새 대변인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문병호 의원이 많이 이제 나서니까 물어봤어요. 안철수 의원이 혁신을 자꾸 얘기하는데 뭐 노동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또 광화문에도 안 나갔다고 지적들이 많은데 광화문 사태 때도 안 나가봤다. 근데 왜 안 나갔느냐고 물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그런데 왜 안 나갔느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에 왜 안 나갔냐니까 답변이 뭔가 하면은 경찰도 잘못됐지만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집회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안 나갔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도 좀 듣고 좀 늘 이제 그 새정치를 원했던 것은 그런 이제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좀 가까이 다가오는 정치를 바란다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게 불법 폭력 집회이기 때문에 안 갔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거기 가가지고 요걸 들어가면서 어찌 보면 평화적인 어떤 시위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판에 새정치와 혁신을 얘기하는 사람이 거기는 불법이라서 안 갔다. 그러면 이쪽에서 원하는 새정치가 뭔지 혁신이 뭔지도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하거니와 국민들이 지금 뭘 바라고 정치인들에게 뭘 바라고 탈당하면서도 저는 국민들이 나에게 바라는 건 뭘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호랑이 굴 안에 있는 호랑이에게 상처를 많이 줄 것인가. 그러니까 호랑이 굴 안에 호랑이 잡으러 들어갔는데 못 잡았으니까 호랑이 굴 바깥에서 이제 호랑이를 더 괴롭히겠다. 그런 이제 늘 이제 그 정치를 갖다가 상대만 바라보는 정치, 국민을 의식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런 납득하기 힘든 어떤 결정에 자주 도달하는 게 아닌가. 절차상의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혁신하자 그래가지고 그럼 혁신이 장 맡아라 그랬더니 못 맡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 재신 받겠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하지 말래요. 근데 자기가 또 혁신안을 갖다 사제로 만들어요. 당 공식 라인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사제 혁신안입니다. 그래서 그 혁신안 받겠다 그랬더니 그게 또 문제가 늦었대. 아니 혁신의 때가 어디 있어.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협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상대를 갖다 죽여야겠다라면 협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도 납득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너 죽어 이거는 협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계속 어떤 안을 내면은 아니야 더 좋은 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중간점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어요. 무조건 나 나갈 거야 너 물러나 이거잖아요 지금. 이건 협상의 태도도 아니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어찌 보면 당내 권력 투쟁의 결과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밖에 나와서 다른 걸 모색하거나 또 동시에 이제 그 밖에서 흔들면서 싸우겠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이제까지 선택보다도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힘든 네. 특히 야권 지지자들은 이 자체도 동의하기 힘들고 그리고 대개 보면은 얼핏 봐서 이제 좀 정치 내부 속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해 안 가는 일도 저희 같이 이렇게 내부를 늘 들여다보는 사람은 좀 빠르게 파악이 되니까 이 전후 사정이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더 모르겠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평소에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겠지만 총선을 불과 이제 몇 달 앞두고서 넉 달 앞두고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걱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아직 이제 며칠 더 지켜봐야 이제 뚜렷한 좀 표가 나겠습니다만은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전에 우리 정태인 교수께서는 이제 뭐 총선에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예, 정치인으로서 생명은 대충 끝난 게 아니냐 싶은데요. 근데 생명이 끝나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참 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좀비 현상이 있어요. 좀 약간 식물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나가도 이런 겁니다. 혁신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나갔는데 그분을 지금 뒤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혁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도 덥석 손잡기가 뭐예요? 자기가 이제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혁신을 갖다 좀 이렇게 색깔을 좀 내줄 사람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좀 괜찮은 사람들, 당에 없는 사람들, 정치권에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 여럿 있었잖아요. 지금 최장집 교수부터 윤여준 장관부터 다 내쳤거든요. 그걸 누가 가냐라는 거예요. 그럼 남은 시나리오는 딱 하나입니다. 뭐였냐면 이런 거죠. 지금 천정배 씨 있어요. 이 광주 전남이죠. 정동영 씨 있어요. 전북이죠. 그다음에 안철수 자기가 서울. 이게 삼각 해가지고 연대를 해가지고 당을 흔들어서 당을 괴멸시킨 다음에 자기들이 입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나리오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뭐 논리적으로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사실 있죠. 뭔가면은 청탁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깨끗하냐 탁하냐 더러우냐를 가리지 않고 일단은 잔류 뭐 소위 말하는 함께할 세력들을 갖다가 탈당시켜서 또는 먼저 나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정치 세력화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조국 교수가 권했다는
뭐 하나는 진보 노선으로 하나는 뭐 중도 노선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 사이의 어떤 그런 포지션으로 이렇게 새로운 당을 이제 만드는 이제 그 이제 원래 만들려고 했던 당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이제 두 가지 논리적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둘 다 만만치 않은 것이 일단 지난 그 새정치연합을 만들었다가 이걸 사실상 통합해가지고 2014년 3월에 통합한 게 새정치민주연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인 2013년에 11월 달에 새정치연합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새정치연합 장준위를 만들었는데 그 장준위 만들 때 이 소위 말하는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얼마였는가 하면은 27.3%였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보다 높았던 거죠. 그렇죠. 네. 새누리당보다 10% 떨어지고 민주당보다는 10% 높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어찌 보면은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화의 돌풍의 진원지가 당시에는 안철수 신당이었거든. 근데 그 당도 사실은 성사를 못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월 달까지 당이 온전한 모습을 갖출 만큼 세력화가 안 되니까 선거는 다가가고 하니까 3월 초에 이제 아까 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사실 통합의 명분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지방선거 무공천, 정당 공천 없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또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흡수된 거죠. 이게 뭐 그래서 같이 따라온 사람들도 별로 없고 신당 만든다는 그 어떤 결기에 모였던 사람들 다수가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본인만 사실은 혼자서 입성을 한 거죠. 물론 뭐 그 대가로 공동대표까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찌 보면은 새로운 야당,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야권 지지층의 30% 전체의 30% 수준의 사람들이 야당 대체 세력으로 대한 세력으로서 안철수 신당을 지지를 했는데 지금은 뭐 그 신당에 대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뭐 대선 후보 지지율이라거나 이런 걸 보면은 그때하고는 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어요? 불가능하죠, 그거는. 네. 기껏해야 지금 뭐 많이 나와야 5에서 10% 정도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본인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부르는 게 안철수 신당이라 안 부르잖아. 네.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세력화한다고 하지만 물론 그 세력화가 어떤 세력화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 잔류 세력들 여러 세력들을 함께 뭉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꼭 그렇게 성사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조짐들은 실제적인 탈당이 가능한 사람들은 몇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뭐 그 의원들은 잘 모르겠는데 주위에 교수들이 꽤 있었어요. 그 대선 후보 할 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한상진 교수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만두 오히려 밖에 나가서 욕하고 있거든,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할까? 좀 아예 정치를 그만두는 수순이 아니면 사실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계속 정치는 하겠다고 하고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온 그 탈당한 데 대해서 뭐 일부 또 우리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죽했으면 나왔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걸 이해한다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나오면서 한 얘기 이제 바깥에서라도 세력화를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성사시키겠다라는 그 다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안에서도 안 되는 정치 세력화가 밖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치 세력화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렇다면 왜 나왔으면 뭘 하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탈당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좀 가출 같은. 네, 그런 나도 좀 예. 그런 것 같아요. 분가라기보다는 가출이죠. 무작정 가출처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잘 때도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도모할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나는 정말 못 참겠더라 하면서 가출해가지고, 나는 사실 가출한 게 아니에요. 쫓겨난 거예요.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아니에요. 좀 이상하긴 하죠. 안철수 씨가 프로그래머인데 백신 만든 사람인데 바이러스에 좀 오염된 상태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지금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같은 뭐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명의, 뭐 명분, 대의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근데 공학자들은 안 그렇거든. 내가 이제 문제 상황이 있다. 프로블렘 시츄에이션이 있으면 거기에서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다. 이거잖아. 그냥 공학적으로. 경우의 수를 낼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가보면은 사실 답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이분 지금 하는 행태나 말을 들어보면. 근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가능할까? 프로그래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감정적인 얘기니까. 그러면 이 와중에 분명히 이제 제1야당이 뭐 쪼개지건 약해지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럼 우리 정의당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태는 정의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보세요. 영화 숙취의 소재 잔혹사 중에서 야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밥 꽂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 유래의 화인빛 도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의 소재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문제가 정의당 때문에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정의당 같은 작은 당은 또 이런 파도에 더 큰 영향을 사실은 받는 거죠. 그래서 새정치연합이 내분을 좀 잘 해결해서 안정적으로 문재인 체제 중심으로 해서 대선에 임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도 이롭기 때문에 총선에서 네. 총선부터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뭐 정의당도 사실 어찌 보면 새정치연합과 좀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 있긴 하지만은 새정치연합 안에도 그것이 진짜 연합체지 않습니까? 다양한 역사와 지향을 가진 세력들이 이제 함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세력들이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라는 가장 큰 과제를 위해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또 나아가서 뭐 이 두 가지가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겠습니다만은 2018년 이 지방선거까지를 그야말로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연대해서 같이 치른다. 같은 공약 내걸고 같이 치른다. 그리고 후보님을 다 같이 조정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임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 많은 야권 지지층인들이 바라는 더 이상 정권을 뺏기지 않는 한 30년 계속 가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는 그게 저는 이 세 번의 선거를 승리로 만들어내면은 이번에 이제 난관에 봉착한 선거제도 같은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것들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그것이 새 정치를 위한 바탕을 까는 것이 아니냐. 누가 한 명 대표된 데서 새 정치가 되고 대표가 바뀌어서 혁신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야권의 이런 이제 그 평지풍파가 이런 좀 원대한 계획에 많은 악재를 제공한 건 사실이죠. 물론 앞으로 더 지켜보고 또 노력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기본의 문제의식, 이 새 선거를 갖다가 함께 치른다, 함께 치르자라는 그런 연대를 강화하고 정책은 경쟁하되 선거는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노선은 계속 견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정의당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예, 근데 아무래도 제1야당이 약해지면 조금 이 더 국면에서 조금 네. 우리가 득을 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새정년을 그러니까 우리 당을 지지하는데 선거 때마다 사표가 될까봐 이런 심리 때문에 못 찍었다는 분들이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입당하겠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꼴 보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뭐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좀 득이 되는 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런 이 납득하기 힘든 어떤 싸움에 대해서 좀 환멸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뭐 대한 세력이 차라리 없나라고 하면서 새로운 어떤 신규 지지층으로 이제 편입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 득이 되는 면도 있지만 득만 되는 건 아니다. 그쵸. 손해보는 면도 있다. 왜냐하면 또 그 싸움이 격화되면은 야권 지지층들이 그 큰 싸움으로 다 빨려 들어가거든. 싸움하는 당사자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정의당이 더 힘들어지는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정의당의 뭐 이해득실보다는
정의당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규모는 작더라도 큰 대의, 야권 전체를 살리는 어떤 그런 의제에 더 좀 충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원리와 원칙과 대의. 그리고 이게 사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잔머리. 뭐 제가 정치학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가장 경제에서 큰 문제는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건데, 근데 불평등을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사람이 많으면 이 좌파 정당 지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늘어나느냐는 오랫동안 그 정치학의 숙제 중에 하나였죠. 근데 아이버슨, 소스키스 이 사람들 얘기로는 물론 비례대표제가 제일 낫고 그 비례대표제 내에서도 강한 독립 우파 정당이 있을 때 이제 좌파, 중도 좌파 연합이 생겨서 복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복지 국가가 가능했고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는 그게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 불평등을 시정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이 없거든요. 사실 정의당이 거의 그래도 웬만한 규모가 된 당 중에서는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의당이 지금 커져야만 그래야 우리나라에도 좀 복지 정치가 좀 가능해질 것 같아요. 아니 뭐 전적으로 공감하려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 여의도 연구소가 이제 2016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 정신 조사를 한 걸 발표를 한 걸 보면은 놀라운 변화가 사실은 생겨났는데 같은 조사를 2007년에 했을 때 그 딱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했던 조사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2007년 대선을 통해서 구현되기를 바랬던 것은 경제 성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경제 성장이 뭐 1위로 이렇게 그 32%인가가 1위로 나왔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경제 성장이 4위가 됐어요. 4위가 됐고 1위는 압도적 1위가 경제 민주화예요. 그 경제 항목을 갖다 4개의 항목으로 쪼개서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민주화가 1위고 고용이 2위고 일자리 이고 복지가 3위고 4위가 경제 성장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의 학습 효과다. 이명박 정부 때 특히 뭐 경제 살린 데서 했더니 부자 경제만 살리고 그래서 경제 성장만 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구나. 경제 민주화까지 돼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됐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사실은 보면은 경제 민주화를 선거 기간에는 대단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순서대로 다 했죠. 경제민주화, 복지, 고용 다 얘기했죠. 다 얘기했죠. 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의 이 조사, 여의도 연구소의 조사 보고서는 뭔가 하면은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집중해야 될 게 경제민주화라는 거예요. 가관이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어찌 보면 진짜 경제민주화 당인데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국민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정의당이 좀 더 독하게 경제민주화를 얘기한다는 건 인정할진 몰라요. 그러나 정의당은 힘이 적고 딴 데는 힘이 크고 또 경제민주화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가만히서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은 거죠, 아직까지. 차라리 제1야당이 지지부진하면 확실하게 재분배의 정치 또는 경제민주화, 복지 이런 걸 할 당을 지지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장기적으로는 경제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이번에 상해 가서도 그 주민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 정신은 경제 민주화인 것이고 경제 민주화는 복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제대로 된 1차 분배, 그 노동이 지금 계약되는 것도 어찌 보면은 경제 민주화에 크게 역행하는 시도인 것이고 새누리당이 어찌 보면 경제 민주화의 역적인 지금 시국에서 나머지 당들이 제대로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투표 많이 하시라. 거기서도 제가 그랬어요. 정의당 찍으시고 안 되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드시면은 그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가입하시되 정의당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가입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분들에게 연대를 하고 싶어도 질이 멸렬하니까 우리를 찍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랬는데 저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렇게 탈당하고 이래서 그 말 취소해야 될까? 질이 멸렬할 때는 우리를 찍으라 얘기하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실 저희 방송 듣고 있는 건 우리 정의당 지지자들만이 아니거든요. 아주 상당 부분이 아마 정의당 지지자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새정년 지지자들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지지자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왜냐하면 막 싸우거든요. 또 자기들끼리. 참 난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감정적인 싸움으로까지 발전해 있는데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 뭐 선거는 함께 치러야 될 텐데 이렇게 가도 되는가. 그러니까 일단은 납득 안 가는 싸움은 가까이 가지 말 것. 그래서 납득 안 가는 싸움에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정말 국민들도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민들도 진정한 새 정치는 뭐냐? 새 얼굴이 새 정치냐? 그럴 가능성도 꽤 있지만은 뭐 새 얼굴이 다 새 정치는 아닌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국민들이 가장 어려워할 때 가장 필요로 할 때 옆에 서 있는 정치 그게 새 정치 아니냐? 표창원 교수가 이번에 뭐 그 아마 리트윗도 뭐 진 교수에 했던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 이제 사태를 이제 평가한 페이스북에 쓴 글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좀 국민들도 전화가 오거나 여론조사가 전화가 오거나 투표하러 가거나 할 때 좀 과감한 선택을 해야 정치도 과감하게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안철수 그 탈당의 효과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은 그 몇 개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은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는 그 안철수 지지가 뚝 떨어지고 문재인 지지가 이제 올라가는 측면이 있겠고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한겨레였어요. 사실 한겨레 그동안 사실 양비론을 폈거든요. 이번에 사설에서 확실하게 그 안철수를 질타하는 걸 실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서 민심을 이제 보여주는 뭐 풍향계라고 할까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정치적 이익을 따지는 것보다 굉장히 절차적인 부분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초등학교 반장 선거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뒤집자고 다시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뒤집자는 그런 정도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인기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주승용 의원이라고 이번에 뭐 최고위원도 먼저 사퇴했던 분이 이번 이 안철수 의원의 그 사직 그 탈당 소식에 대한 반응이 그 기자들이 제일 묻는 거는 그러면 주승용 의원도 탈당하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이거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뭔가 하면은 탈당하더라도 공천평가를 통과한 뒤 당당하게 나갈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나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그래서 주승용 의원은 어디예요? 여수. 여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분들 거의 나가기로 굳힌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칫 잘못하면은 저 공천에서 잘릴 대상이니까 나갔다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여기서 이제 공천 적합자로 인정받은 뒤에 나가든가 말든가 하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 거냐를 놓고 판단하고 있는 게 역력히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공천 적합자로 판단이 되면 안 나가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흔든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나갈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안철수 탈당 소식을 듣고 문재인 그 대표는 사퇴하라 책임을 지고 이 성명을 발표했던 구당 모임이라고 있어요. 구당 모임. 그 구당 모임에 이제 소속된 재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당 모임은 다 탈당하냐, 언제 탈당하냐 물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사퇴 안 하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돼야 사실은 그 정상인데, 개인적인 탈당은 자유지만 모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는 탈당하지 않기로 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탈당 안 하겠다는 얘기. 눈치 보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했어도 주르륵 따라 나오지는 않을 거가 확실한 거죠,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을 이용해 먹은 거잖아. 자기들이 마치 뭐 다 뒷받침해 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사람 딱 탈당하니까. 아니, 그걸 믿은 사람이 저렇게 이걸 뭘 또. 그러니까 이 탈당이 어찌 보면은 뭔가 원대한 포부와 무슨 고난의 행군을 해서라도 뭘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설계하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뭐 날 좀 말려봐. 나 안 말리면 나갈 거야 했는데 끝내 안 말려서 나가게 된. 삐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비주류들도 아마 탈당하는 걸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칼이다라는 게 칼집에 있어야지 이게 이건데 이미 카드를 써버린 거잖아 지금.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그 문재인 체제를 이제 내리려고 내려앉히려고 했던 분들 중에 안철수 의원은 그게 안 되니까 나갔지만은 안 나간 분들이 끝까지 안 나가고 안에서 계속해서 안철수 데리고 와. 안철수 의원 데리고 와. 이제 안철수는 밖에 있으니까 이미 이제 그 주민등록이 밖에 있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과 현 체제를 통합합시다. 그 통합 전대를 엽시다. 또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짜증나. 듣기만 해도 짜증난다. 그래서 이제 천정배 온대했으니까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천정배 신당, 그다음에 안철수 1시당, 그다음에 무슨 또 박모 시당, 박 형제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당 해서 이 모두를 대통합하는 대통합 민주신당 통합 전대를 엽시다. 그렇겠죠 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고스톱이 원활하게 굴러가려면은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고스톱 규칙 중에 뭐가 있냐면 낙장불입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이걸 지켜야지 고스톱이 유지가 되지. 이 원칙을 깨면은 사실 고스톱이 재미가 없어지잖아. 근데 지금 고스톱은 굉장히 수준 높은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한국 정치에 비하면 엄청나게 수준 높은 게임입니다 이게. 아니 뭐 이미 나간 사람 왜 불러와? 그 말이 되나? 아니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남아 있는 이유를 왜 같이 안 나가냐. 정당화를 하는 거지.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진종우 교수 같은 분이 왜 안 나갈 때 됐는데 이제까지 말에 따르면은 나가는 게 은행일치 않느냐. 라는 얼마든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게 있어서 다 통합시키겠다. 저는 그렇죠. 뭐 어차피 공천이 목적이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주장하고 전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총선 이기자는 사람을 감히 공천에서 날려?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이건 보복이라는 거죠. 예, 보복이라는 거죠. 네, 지금 새누리당이 딱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쟤들 그럴 거다 이렇게. 그러고 얼마나 좋아하고 있을까요? 좋아하고 있겠죠. 지금 입이 찢어졌을 겁니다. 엄살도 부려요.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표정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 있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자. 이러는 사이에 지금 가장 중요한 뭐 선거법 지금 문제라거나 또는 그 노동 계약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의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허공에 지금 떠서 표류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참 그 새 정치라는 게 이게 진짜 그 철새들 날아갈 때 그 새 정치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뭡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다 묻혀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좀 낡은 정치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낡은 것은 참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동안에 아무리 정치가 낡았어도 그나마 조금씩 좋아지는 면은 있는데 지금 과거로 확 되돌아갔다는 느낌 강하게 듭니다. 외려. 네, 탈당을 본인이 결심한 겁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탈당하는 게 뭐 대선에서 살 길이다라고 누가 또 이렇게 충고를 어드바이스를 한 겁니까? 컨설팅 하는 팀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한상진 씨인가?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예. 그 다음에 그 호남 지역에서 나오는 지역 언론 중에 몇 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에서 공천은 받기 어렵지만 이게 분당하게 되면은 또 기회가 생기는 그런 또 지망생들, 측근들. 모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어차피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본인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그 뒤에 이제 무슨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의 판단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뭐 판단은 본인이 안 할 사람은 아니니까 본인이 한 건 분명한데 문제는 이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 또 충분히 알고 있느냐, 파악하고 있느냐, 또 그런 데이터 같은 걸 늘 참조하느냐, 아니면은 일정하게 이렇게 해석된 그런 정보들, 편향된 정보들로 둘러싸여 있느냐,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것이죠. 그 금태섭 변호사가 쓴 그 책에도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와 무관하게 주변에만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판단들이 계속 보면 중요한 판단들이 어떤 세상에 있는 여러 의견들을 이렇게 수렴하면서 생겼다기보다는 자기 머릿속에서 갖고 있던 어떤 선택적 취합이죠.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채택하고. 뭐 누가 조언을 했거나 아니면 압력을 가했든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오롯이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참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한 것 같다. 이거 뭐 100%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한때는 사실 기대도 참 많이 했던 분인데 이게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사실 그 새정치 얘기를 하면서 3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실체가 하나도 없고. 뭐 3년 동안 한 일이 50%가 5% 되는 일이었다라고 뭐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의 그 정치적 몸값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정확히 이제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한테는 국민 30% 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당내 기반이 없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착근시켜가지고 그 지지를 이용해서 당내에서 어떻게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세력을 만들려면 또 국민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 새정치라는 게 뭔지 그 실천을 제대로 해나가고 이런 가운데서 타협할 땐 타협하고 협상할 땐 협상하고 이런 식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합당해가지고 대표되고 뭐 하다 내놔 안 내놓으니까 또 삐져서 나가고 이러다 보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정치적 자산마저도 고스란히 까먹은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냐면 원래 이제 안철수 씨에 대한 기대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영남에서 중도층 있잖아요.
영남에 있는 그 중도층을 지역주의 세력으로부터 뺏어올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분이 하는 게 호남의 민심을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일은. 이랬을 때 이분에 대한 지지가, 국민의 지지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본인은 왜 그런 판단을 못해? 여론조사만 봐도 금방 알 텐데. 참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뭔가 짜증 나는 거가 사실은 인기로 반영됐던 게 아닌가 싶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됐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오는 얘기들은 개혁이라고 하는 게 전부 정치를 없애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든가 기초공천 폐지한다. 이게 다 정치를 없애는 거거든요. 정치를 없애는 게 오히려 깨끗한 새 정치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냐. 그야말로 이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수 줄이려면 일단 자기가 사퇴를 하는 게 가장 그런 게 있고. 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흔드는데도 나름대로 근거는 있을 거거든요. 이른바 이제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잘한 건 아니고 선거 패배의 책임도 있거니와 또 당내 운영에서 분명히 어떤 독선적인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목숨 걸고 또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당을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 잡으러 들어갔다가 못 잡고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행위 자체, 탈당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문재인 원인이 어디에 있든 또 책임이 누가 더 많든 간에 그 문재인 체제에 상처를 준 건 사실이죠. 예, 리더십을 문제 삼겠죠. 문재인 리더십도 뭐 어차피 대표니까 대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적 책임론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상처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때그때 봉합에 연연하지 않고 나쁘게 달리 보자면 봉합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다 밀고 나갔다. 특히 최근의 과정에서는 점에서는 또 자신의 그 이제까지 그 이미지를 좀 더 좀 이렇게 쇄신하는 좋은 면에서 그런 뭐 성과도 저는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당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제 붕괴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의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 말을 뒤집지 않는 제가 볼 때는 특히 이번에 혁신안 같은 것도 본인의 혁신안에다가 또 안철수 혁신안까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끝까지 좀 밀고 나가고 그리고 늘 좀 대의와 명분을 잃지 않고 나간다면은 뭐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나간 세력과의 또 다른 어떤 뭐 연대나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건 뭐 제가 볼 때 상황이 결정할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정무적 판단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 3년 됐다고 하는데 TV를 통해서 주로 보게 되는데 제일 많이 본 게 화난 얼굴이에요. 뭔가 이렇게 더 말하고 싶은데 막 참 분을 참고 있는 울분에 찬 얼굴을 많이 봤. 아니 지금이 뭐 전두환 독재, 박정희 독재 시대도 아닌데 보면 늘 이렇게 막 근데 이분이 보면 싸운 게 보면은 새누리당하고 주로 싸운 기억은 별로 없어요. 주로 이제 같은 식구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또는 친척들하고 싸우고 뭐 이런 동창들하고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늘 분기탱천에 있는 모습만 더 좀 많이 보였던 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또 뭔가 새정치를 얘기했으면 새정치가 뭔지를 한 가지라도 국민들에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새정치 하면은 뭐 주로 보여준 거는 뭐 의원수 줄인다거나 뭐 기초 무공천 한다거나 또 대표 사퇴한다거나 별로 납득이 안 가는 것만 많이 보여줬고 이번에 탈당하고도 좀 탈당하고 무슨 뭐 어떤 자기 가장 힘든 데서 이게 휴지 줍고 고생하는 분들 찾아간다거나 뭐 또는 무슨 뭐 지금 이제 뭐 해고돼 가지고 쫓겨난 사람들 한번 찾아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무슨 한상균 위원장 면회 가가지고 너무 격려의 좀 인사도 하고 또 대신 뭐 또 동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앞으로 시위 같은 거 국민들이 좀 호응하는 방향으로 좀 새로운 모색도 한번 해보자 같이 뭐 그런 얘기라도 뭐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지역구 경로당에 가가지고 이제 뭐 선거운동에 대한 그건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유세를 한다는데 그게 이제 새정치스러운 모습인가 대단히 회의적이죠. 아유. 하나의 그 영웅의 몰락이네요. 한때는 참 그 국민의 기대도 많이 모으고 또 뭔가를 좀 바꿔줄 것이다라는 그 뭐랄까 희망 같은 거 심어줬던 분인데
상당히 좀 절망. 여기 그 제목이 뭐였더라? 아까 뭐였더라? 또 다시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서서. 광야에 서서. 사실 지금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에요. 집값 걱정, 부동산 폭락 걱정, 무슨 광야에서 떨고 있죠. 예.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이전 투구인데 진흙탕 싸움인데 안철수 의원 본인은 그 진흙밭에서 본인이 연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진흙밭밖에 안 보이는데 본인은 연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분이 이제 보면 정치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가지고 정당 정치다 그러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 그거 협상을 하고 다 가치관과 생각과 판단들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내 뜻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욕을 딱 해놓고 안 들어줘 그럼 나 탈당할래 이렇게 비집고 이건 정치가 말이에요. 아니죠. 인문학자 진중권 교수도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데 요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아니 요새 정치 카페를 하다가 늘었어요. 안철수 전문가가 됐어요. 학위를 하나 더 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내가 왜 그러냐 정말 궁금한 거야 이 사람 머릿속에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 판단만 연속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가장 최악의 수들만 내 시나리오로 딱 따지면은 가장 최악의 수들만 있는데 그 피해야 할 수들만 골라서 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계속. 그렇죠. 50%를 5%로 깎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참견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다시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선 국민들이 묻습니다. 안철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쿠어바디스 안철수. 쿠어바디스 안철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 부분 옛날 그 생각난다. 뭐 삼촌 반스 줄여놨다. 뭐. 모든 걸 용서하마 집으로 돌아오라. 뭐.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예. 네, 가출소년 안철수. 예, 우리가 참 웃고 있지만 속은 좀 쓰립니다, 사실. 예. 걱정이 많습니다. 정의당의 걱정, 정의당이 해결하겠습니다. 자, 오늘 타임라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